지금부터 2025 헌나 1호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 변론을 시작합니다. 변론 종결 이후에 피청구인 측이 재개 신청서 새로운 주장을 담은 참고 서면을 제출하였고, 재판부는 피청구인 측의 주장을 변론에 현출하고 추가로 제출된 증거에 대한 증거 조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변론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20의 양홍석 변호사님, 네. 정재영 변호사님, 피청구인 측에서 이동욱 변호사님, 해광의 임성근, 임재훈, 김동민 변호사님, 정론의 최창호 변호사님. 네. 2월 3일 변론을 재개하면서 성명을 명했습니다. 당사자들께서 관련 서면 증거를 제출했고, 이를 성명 명령에 대한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서면을 확인합니다. 청구인 측에서 1월 24일 참고서면 1, 참고서면 2, 1월 31일 참고서면 3, 2월 3일 참고서면 4, 2월 5일 성명 명령 신청서, 2월 6일 변론 요지서, 2월 7일 변론 요지서 제출하셨죠? 네. 피청구인 전 다 받아보셨죠? 네, 예. 청구인은 2월 5일 성명 명령을 신청했는데, 이에 대해서 피청구인 측에서는 준비 서면을 통해서 답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다 진술하신 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피청구인 측을 보겠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1월 24일 참고서면, 1월 24일 변론 재개 신청서, 1월 31일 변론 재개 신청서, 2월 1일 참고서면, 2월 7일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신청서 및 준비 서면 제출하셨죠? 네. 청구인 측은 다 받아보셨죠? 회피 촉구 신청서 그거 빼고 받아보셨죠? 예, 받아봤습니다. 이걸로 진술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걸 증거를 보겠습니다. 청구인 측 1월 24일 날 갑제 20호증부터 27호증까지, 2월 9일 날 28호증 1, 2, 29 제출하셨죠? 네네. 피청구인 측은 이 번호가 조금 달라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 예, 예. 기존에 21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22, 23, 24, 30 이렇게 쭉 해서 34까지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 있으신가요? 저희는 뭐 다 동의하겠습니다만은 다만 그 중에 그 최창호 변호사님 칼럼이 있던데요. 예. 그거는 뭐 주장으로 하셔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죠. 네네네. 예. 저희는 다 동의하겠습니다. 의견 어떻습니까? 상대방 증거에 대한. 네, 다 동의하겠습니다. 예, 예. 증거 신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2월 7일 날 박찬대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셨고, 청구인 증 기각해달라는 취지고요.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의 입장은 이미 제출된 증거를 통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증인 신문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 의견입니다. 피청구인의 증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외에 주장하실 게 있으면 변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구인 측 15분 네. 예, 하십시오. 네, 변론하겠습니다. 여러 사건 심리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 사건에 관한 신중한 판단을 위해서 다시 변론을 열어 변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인데 바로 국회의 의사결정과 의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만큼 그 의사도 자주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대상이나 시점 선택, 그 절차나 내용 형성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규정 해석과 적용에 관한 사법심사를 통해 한계를 인식하고 그에 따르고 있습니다. 의사 처리 여부를 기준으로 국회의 의사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로 처리하려면 의안이 존재해야 합니다.
의안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각 규정에 따라 의안이 성립되면 의사로 처리해 국회의 의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가 합의제 기관이지만 국회의 의사결정을 모두 의사로 처리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사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회의 인사추천, 지명, 위촉의 건이 있고 법률, 국회규칙, 국회규정상 사무에 해당하는 것들은 사안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사로 처리하지 않는 영역에서도 국회는 독립기관으로서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 사안들 중에서 소송과 관련해서 국회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왔는지를 의사처리 여부를 기준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로 처리하는 경우는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인데 대표적으로 헌법재판 중 탄핵심판의 경우 그 대상, 사유, 절차를 헌법과 법률이 비교적 자세히 정하고 있어서 그것에 따라 의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국회 증감법상 위증, 불출석, 국회 모욕, 고발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송 중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 국회에 대한 청구가 있는 경우, 그리고 각종 민사, 행정 소송과 관련해서 제소하거나 응소하는 경우, 그리고 형사 고발 등의 경우는 의사로 처리할 근거가 없어서 국회의장의 국회 대표권, 사무감독권에 따라 처리해 왔고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관련해서 심판과 관련해서 국회 의사결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례를 보자면 국회가 청구하거나 참가한 사례는 없습니다. 국회에 대한 청구는 5건 정도 있었는데 국회에 대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응소 여부, 응소 시점, 응소 시 대응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소송상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 없이 의장의 대표권, 사무감독권에 따라 처리해 왔습니다. 이 사건 청구와 관련해서 본회의 의결 없이 청구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여부, 청구 시점, 청구 내용을 의사로 처리할 헌법이나 법률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안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작년 10월 권한쟁의 심판 청구안이 제출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같은 이유로 국회의사과에서 반려했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의사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논란이나 지연은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규정이 신설되거나 헌법재판소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전까지는 의사로 처리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헌법재판관 선출한 의결로 국회의사는 대내외적으로 확정 공표되었습니다. 이 의사에는 헌법재판관 선출 후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임명 절차를 이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의 임명까지 요구하는 의사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의사로 결정한 국회의사를 피청구인이 선별 임명, 임명 보류로 침해한 상황에서 국회의 대표인 국회의장으로서는 그 후속 절차를 진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셋째, 국회가 헌법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헌법심판, 권한쟁의 심판 두 가지뿐입니다. 그런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헌법과 법률에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권한쟁의 심판에 관련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의 공백 상태인데 이런 입법의 불비 영역이라고 해도 국회가 헌법상 당사자로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해야 하고 이런 규정의 공백 영역에서야말로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빛을 발하는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미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피청구인으로서 여러 차례 본회의 의결 없이 소송 행위를 했음에도 헌법재판소도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판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청구와 국회에 대한 청구를 달리 취급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청구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민사행정 사건의 경우 응소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제소하는 경우도 본회의 의결 없이 처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또 국회 규칙이나 규정상으로도 헌법재판 관련 업무는 사무로 처리하고 있어서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에 따라서 사무 처리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청구는 단순히 국회가 권한 침해를 확인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기묘한 헌법재판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에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국회는 대체할 수 없는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심판 불능 상황을 피하고 우발 상황에 대해 대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확보하고 심판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를 제고하는 데 이 사건 청구가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종합해서 이 사건 청구가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규정의 공백이 있는 영역에서도 국회의 권한 행사는 보장되어야 하고 그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헌법 법률상 본회의 의결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 새로운 요건을 부과하는 법 창조나 법 형성은 신중해야 하지 않나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더구나 헌법재판소의 전례까지 고려하면 명백한 규정 위반이 없는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볼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지까지 했고요. 10페이지입니다. 이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와 관련한 관행의 부존재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해서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제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협의는 동의 합의와 명백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협의라고 해도 당연히 합의를 지향해야 하지만 합의를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문상 협의로 규정해뒀음에도 이를 합의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넘어서 합의가 아니니까 따르지 않아도 되겠다,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초법적이고 정치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할 때의 절차 진행 개요인데요. 구체적인 경과 설명 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헌법재판관 선출과 관련한 주요 절차 진행 경과입니다. 24년 11월 28일 여당 1명, 야당 2명 추천에 관해서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한 날 국민의힘은 합의에 따라서 헌법재판소 연락관에게 서류 준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재판관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각 당이 의장에게 추천안을 제출하기 전에 법정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 본인, 그다음에 직계 자손의 병역, 그리고 본인과 가족의 재산, 납세 등에 관한 정보를 준비해야 하고 후보자나 가족들도 날인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 작업을 마치고 서류 준비가 마쳐지면은 제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2월 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 추천 공문을 의장에게 제출했고 의장은 그대로 제의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각 당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정해서 의장에게 통지했고 의장도 그 의견을 받아서 위원 선임을 확정해서 통지했습니다. 결국에는 11월 28일 여당 1명, 야당 2명 추천하기로 합의했고 그 합의에 따라서 12월 11일까지는 여당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절차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12일부터 탄핵 심판 중이니 재판관 3명 모두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시다가 그 후로는 또 합의가 없었다라는 주장으로 진화한 상황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이 조건이었다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처음에는 탄핵 심판 중에는 아예 임명을 갖다가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시다가 이제 헌재 소장 얘기는 나중에 나온 것이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판소에 적절히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어쨌든 12월 18일부터 12월 9일까지 협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진행했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의장과 각 교수단체 협의가 된 것으로 보고 제의를 한 이상 그 의사에 따라서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최종적으로 나중에 참여를 하진 않았지만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자까지 포함해서 12월 26일까지 절차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행의 부존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미 서면으로 자세히 주장한 부분이라서 16쪽에 있는 2000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00년 16대 국회에서 협의 과정에 이견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야당 1명, 여야 합의로 1명 추천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당시에 한나라당이 본회의 표결을 보이콧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없이 협의대로 표결을 했고 결국엔 대통령도 임명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19쪽입니다.
2018년 10월 의석 분포를 보시면 여소야대긴 했는데 이때 좀 특징이 있는 것이 바른미래당이 30석이지만 원내 3당으로 당시에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원내 의석 1, 2, 3당이 각 한 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재판관 선출 바로 이전인 2018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추천과 관련해서는 매번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른 협의 조정을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각 시기별로 여야 모두 구속력 있는 관행의 존재를 부정하고 각기 유리한 선례를 주장하는 등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선출 결과를 보더라도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관행에 따른 경우는 6번 중에서 3번뿐이고 나머지는 여당 의석이 상대적으로 많을 때에는 여당이 2명, 야당 의석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정치적으로 원내 3당의 목소리가 컸던 경우에는 원내 의석수대로 1, 2, 3당이 각 한 명씩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 과정이나 선출 결과 모두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저항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선동이 소동에서 그치지 않고 난동으로 폭동으로 점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공격들 중에서 상당수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기능 정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력 정치인들이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훼손하는 발언도 하고 있는데 도를 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께서도 그 내심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외적으로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해도 임명 거부를 하거나 임명 지연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헌재 결정은 감탄 고토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법치고 헌정 질서인데 헌법재판소 결정을 어쩌면은 힘으로 밀면은 꺾을 수 있는 듯한 언사를 정부 여당에서 중책을 맡고 계신 분들이 대놓고 하는 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복 가능성을 차단하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통령 측이 심사하거나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고 더구나 존재하지도 않는 여야 합의 관행에 따라서 여야 합의를 확인하겠다면서도 여당이나 국회에는 공식적으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장막 뒤에서 확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해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임명을 외주화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로 법치를 압도하려는 반헌법적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과정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바로 그래서 국회가 원하는 것은 이 침해가 종결되고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는 헌재 결정이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설마나 어쩌면이 아니라 정말 그런 점에 대해서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관님들께서 지혜와 해안으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결정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피청구인 15분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님과 재판관님들, 먼저 이 사건에 관하여 충실한 심리를 위해 변론을 재개하여 다시 변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회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절차적 흠결이 있는지 여부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기된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정구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법리적 쟁점이어서 뒤늦게 이를 제기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인은 국회의장이 국회의 대표자이므로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 없이 국회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회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합의체 결정기관이므로 국회의 대외적 권한은 국회 내 의결을 통하여 행사되어야 합니다.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의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을 뿐 직무 권한을 넘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대표하거나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는 헌법 41조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회는 국민 대표성이 가장 강한 기관이자 민주주의에서 핵심적인 대의기관입니다. 헌법 49조는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의결 정족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일반 의결 정족수 규정에 따라 국회는 의사를 결정하고 행사합니다. 대의민주주의에 따라 국민의 전체의 대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국회의원이 국회의 의사 형성 및 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이는 국민의 다양성을 국회의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당연한 귀결입니다. 결국 국회의 권한은 국회 내 의결을 통해서 외부기관과의 관계에서 행사되는 것입니다. 국회의 결정은 선출된 의원 전체로 구성되고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본회의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헌법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 49조의 일반 의결 정족수에 따라 그 의사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합의체인 국회에서 다수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침해된 권한을 회복하려는 소수당의 시도는 다수결에 의해 좌절될 수 있어서 제3자 소송 담당이 필요하다는 헌법학자들의 견해도 많습니다. 이는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국회에서 일반 의결 정족수에 따른 의결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제3자 소송 담당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장과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회법 10조 11조에 따르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며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정기국회 집회, 권고권 등 여러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에 이런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합의제 헌법기관인 국회의 의사를 단독 또는 직권으로 표시할 권한은 없습니다. 국회의 의사는 국회의원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본회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지 국회의장이 이를 거치지 않은 채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대표하거나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인도 이 사건 심판 청구가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의장 직권으로 국회의 이름으로 제기된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과 국회법에서 국회의장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98 헌나 1결정에서 국회가 침해된 권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다라고 한 판시는 이 사건 쟁점에 대해서 큰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회 이름으로 제기한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그 자체로 헌법 41조 1항 49조를 위반한 것이고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리인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정부인은 국회가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한 것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권까지 국회의장에게 유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국회가 본회의에서 재판관 후보 3명을 선출한 것은 헌법 111조 3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것일 뿐이고 피청구인이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사까지 결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권한 심판 청구를 정부인 주장과 같이 재판관 선출 절차의 후속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인은 입법의 미비로 헌법이나 국회법에 특별 규정이 없으므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입법의 미비가 아닙니다. 국회의 의사는 어디까지나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죄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고 헌법 49조
국회법 10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의사를 국회의장이 단독 내지 직권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정부인의 주장에 따르면 권리 침해를 당한 자는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회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명시적으로 제3자 소송 담당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신해서 제3자 소송 담당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정부인은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각종 소속의 소극적 당사자로서 응소하는 경우에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나 헌재가 본회의 의결을 요구한 바가 없었으므로 국회가 적극적 당사자로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인 대리인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경우 헌재가 본회의 의결이 없음을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보지 않고 당연히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사건 처리를 해왔다고 주장하면서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여러 개를 들고 있습니다만 그 사례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국회가 권한쟁의 사건의 피청구인이 된 사건들 뿐입니다. 헌재법 40조 1항은 헌재의 심판 절차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소법 64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52조의 대표자 등에게는 법정 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법정 대리인의 소송 행위에 관한 특별 규정인 민소법 56조는 상대방의 소제기에 대해서 소송 행위를 하는 경우, 즉 소극적 당사자인 경우에는 특별한 수건이 필요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법인인 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 수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인은 민소법 52조, 56조는 그 성질상 권한쟁의 심판에 준용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민사소송법상 소극적 당사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특별 수건이 필요 없으나 적극적 당사자인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특별 수건이 필요하다는 단체의 소송 행위에 관한 법리를 설명한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소송에 응소하는 것과 국회의장이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그 이치가 전혀 다르다는 점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 규정 및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 등 헌법소송의 소극적 당사자, 즉 피청구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인 국회의장이 국회의 본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 이름으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국회가 그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적극적 당사자로서 국회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인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는 없고 당연히 합의제 국가기관이자 그 어느 헌법기관보다도 단체성이 강한 국회의 의사원칙에 따른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정부인의 주장처럼 만일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단독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 다수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국회의장이 국회의 권한이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들의 의사 없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국회의원 다수의 의사와 국회의장의 의사가 다를 경우에도 국회의원 다수의 의사에 반하여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청구인들은 국회 사무처 직제 국회규칙 240조가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 직제는 국회 사무처법에 따라 국회 사무처의 하부 조직과 그 분장 사무 등 국회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회 규칙일 뿐 국회의 의사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정부인 정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설령 견해를 달리 하신다 하더라도 정부인은 재판관 설출권,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합니다만 피청구인이 정부인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먼저 정부인이 침해당하였다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회는 24년 12월 26일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 완료하였습니다. 결국 정부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권은 이미 본회의 의결을 통해 행사한 것이고
효력이 즉시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한이 침해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정구인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침해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111조 2항은 대통령에게 재판관 전원의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고 제3항에서 국회는 3인의 선출권을 선출할 권한만 보유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은 어디까지나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관한 동의권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권만을 의미하며 국회 목 재판관 3인의 최종적인 임명권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유수의 헌법학 교과서에도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에 관하여 헌재 소장 임명에 대한 동의권 및 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권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3인의 최종적인 임명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구인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권리는 정구인인 국회의 권리이므로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위한 권한쟁의 심판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구인의 대표자인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결 없이 직권으로 국회 이름으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령 견해를 달리하신다 하더라도 비청구인이 정구인의 헌재 재판관 선출권과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정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구인 대리인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2월 6일자 변론 요지서 말미에 다만 재판부께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험결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재판부께서 그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국회에서는 본회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지금 준비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회의 의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그건 사실은 이제 여야가 협의를 좀 해야 될 문제라서 사실은 조금 그 기간을 딱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지금 현재 바로 그냥 이견 없이 된다고 해도 한 2주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낼 의향이 있다면 내십시오. 이상으로 변론을 제가 청구인 대리인께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건 피청구인 쪽에도 나중에 여쭤볼 거니까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국회가 이제 그 실질적인 원고가 돼가지고 행정소송한 적이 있죠. 네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그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청장 상대로 해가지고 네네. 도로 사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했죠. 네네. 이제 그 사건에서 형식적인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인 국가기관으로는 국회가 이제 그 권한을 침해됐다 해가지고 취소송을 제기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건에서 국회 의결이 있었습니까? 의결이 없었습니다. 그 피청구인 대리인께 여쭤보는데요. 네. 그 경우 이제 그거 말고도 더 있거든요. 이제 네. 더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 한강사업 본부장을 상대로 해서 하천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한 적도 있죠. 네, 있었습니다. 그때는 결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사건들 그 사건 번호하고 네. 판결문을 좀 참고 자료로 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피청구인 대리인께 여쭤보는데 네. 그 경우도 지금 국회가 실질적으로 원고가 돼가지고 그 국회의 권한이 국회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라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사안에서 결의 없이 그냥 그 판결까지 다 진행이 됐거든요. 네. 이제 그 사안하고 지금 이 권한쟁의 그 청구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같은 거 아닌가요? 재판부 그거는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건의 경우에는
국회의 권리가 침해돼 가지고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이것은 좀 권한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다른 권한 아니고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권한쟁의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건가요?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권리와 권한이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다르죠? 예를 든다면은 약간 국회의 어떤 뭐 유리창을 깨가지고 국회 이름을 민사소송을 제기한 적시 당사자 됐다 하는 건 권리가 침해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의결 없이 국회의 사무로서 바로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헌법상에 지금 있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 권한이라는 것은 국회의 의원들이 다수로 의결된 국회의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다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회의 어떤 민사상의 권리 또는 행정법상의 권리하고 이 사건 헌법상의 권한이 침해된 거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모든 적극적 다수의 경우에 당연히 국회가 본회의에 의결을 거친다고 저희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재판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행정소송의 당사자라든지 또 민사소송의 적극적 당사자에 대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그건 국회의 그냥 사무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러한 권리 침해가 아니라 국회의 권한, 그러니까 국회라는 것은 국회의원 전원이 합의체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인데 그 권한이 침해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국회의 권한을 국회를 대표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권리와 권한의 차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예를 드신 그 두 판례의 당사자 표시가 국회로 되어 있는지, 국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국가로 된 경우하고 국가기관으로 해서 국회하고는 그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구별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실질적 당사자가 국회라 하더라도 그 사건의 당사자 표시가 국가라든지 뭐 다른 걸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이 권한쟁의에서 국회 명의로 국회의장이 청구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아니요, 뭐 하여튼 그렇게 주장을 하시니까 예. 그게 이제 국회의 권리, 결국 보니까 이제 재산권이더라고요. 이게 도로 사용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하천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그러니까 국회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건데, 그 국회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거하고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침해됐다는 거하고 똑같은 원고의 입장에서 하는 거라서, 하여튼 그 주장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좀 혹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좀 민사상과 전해주시고요. 행정법상의 최창원 변호사님 권리와 뭐 하실 말씀 있나 보다. 권한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이크 좀 드리시죠. 예. 이제 주식회사에서 회사의 대표가 회사의 어떤 권리가 침해됐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지금 권한쟁의에서의 이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국회 회의체 300명 국회의원의 회의체의 의결 없이 제3자 소송 담당으로서 의장께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의체로서 국회의 손해가 발생했느냐, 아니면 회의체로서의 그 국회의원들의 총유적인 의미에서의 의사에 대한 의결이 있었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재판관님, 그 점에 조금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서면으로 저희가 그 내용을 밝혀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재판관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은 주로 어떤 행정법상의 어떤 권리 또는 민사상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적극적 당사가 된 경우를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공법상에, 더구나 헌법상에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국회라는 것은 어떤 사적인 어떤 그 주체로서, 사적인 권리 주체로서의 국회가 아니라 이런 공법상에 국회의 권한으로 헌법이 규정된 그 권한이 침해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상세한 것은 참고 좀 제출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좀 내주시고요. 여기 이거 질문하신 게 조금. 재판관 기회를 주시면 조금 조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아니 됐습니다. 예, 저기
네. 지금 여기서 말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법적인 서면으로 좀 내주시면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자, 요거를 좀 조금 더 확대해 주실래요? 예, 저기 보면 그대로 놓으시면 돼요. 예. 저기 보면은 저게 갑제 28호의 1호증인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래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이제 직인을 찍어서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인사청문 위원을 추천하는 공문이에요. 저게 날짜가 아래쪽 좀 12월 보여주실래요? 11일자입니다. 12월 10일입니다. 10일에 이제 그 의장한테 보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 뒷면 좀 보여주실래요? 예, 이번에는 이제 위부터 좀 보여주세요. 국민의힘에서 보낸 대외 공문인데요. 거기에서도 역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이래서 인사청문 위원을 그 위원장도 추천했고 간사도 추천했고 위원도 추천을 했는데 요구한 날짜가 12월 11일. 12월 11일 그 다음 날이네요. 그래서 저기 보면 세 사람을 다 같이 국민의힘에서 기재를 하고 위원 선출의 공문까지 보냈는데 저거를 보면 그 당시에 그 국민의힘도 그 합의를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 이제 오늘 제출한 서류여서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거를 보면 세 사람 이름이 다 있는데 합의가 돼 있는 것처럼 보여서 네, 답변 드릴게요. 예, 뭐 의견이 있으면 좀 네, 말씀하시죠. 저희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준비 서면이라기보다는 2월 6일자 제출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진술서, 그 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진술서에 저 경우에 관해서 상세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참고해 주길 바라고요. 아마 다만 저 부분은 저희들 기존에 했던 답변서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12월 7일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고 그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12월 12일에 선출이 됐는데 그 사이에 원내 행정국에서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 그것이 물론 뭐 행정 직원이 마음대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 경위에 관해 가지고 2월 6일에 제출한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의 정인 진술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재판부에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예,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서류가 지금 여기 있구나. 아까 그건 주세요. 자, 주시고. 저게 이제 갑제 6-1호증인데 6호증의 1인데 저기 보면 민주당에서 저게 12월 6일자이죠. 12월 9일자로 지금 마은혁, 정계선 두 분을 이제 추천한다는 공문을 지금 국회의장에게 보냈고요. 그 다음으로 6호증의 6호증의 2를 보시면 거기에는 이제 조한창 후보자를 그 국민의힘에서 추천한다라고 해서 그것도 역시 12월 9일자인데 그것을 국민의힘에서 제출하게 되는 경위에 대해서 조금 좀 추가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행정 절차에 따른 대외 공문 위에 보면 대외 공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대외 공문인데
저런 문서가 그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게 제출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저걸 제출한 구체적인 이유가 어떤 것인지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궁금해서요. 네, 또 마찬가지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네.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2월 6일에 제출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권신동 대표의 정진수서에 보게 되면 저 경우가 상세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요약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12월 7일까지 있었던 상황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사이에 이 처음에 헌법재판관 1인 할 것이냐, 1대1로 할 것이냐, 또는 1대1 그리고 합의를 할 것이냐가 논의를 하다가 1대1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9분이 다 이제 헌재가 완전체로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을 어느 분으로 할 것이냐에 관해 가지고 논의를 하시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현직 재판관님 중에 이렇게 논의가 됐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12월 7일 날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한번 무산된 이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임을 하시고 그 이후에 12월 12일에 권신동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됐는데 지금 말씀드린 12월 9일자와 12월 10일자 공문은 그 사이에 공백해 있었던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권신동 원내대표가 취임하신 이후에 국회의장을 방문하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가지고 종전 원내대표와의 양당 합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야당에서 그러한 헌재 소송에 관한 논의는 없다,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옴으로써 국민의힘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개최에도 동의를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본회의도 아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세한 경우에 관해 가지고는 그 진술서를 좀 재판님께서 좀 상세하게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쭤보는 네. 그 핵심은 뭐냐면 네. 그러니까 지금 합의가 다 완전히 안 됐다는 것인데 왜 공문을 보냈느냐 이거죠. 저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 자체에 보게 되면 그 원내대표의 공백기 사이에 그와 같은 적어도 한 분과 한 분은 이견이 없었던 것 같고 나머지 한 분은 적어도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동의에 관한 야당의 협조, 야당의 그 동의를 야당에서 합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가지고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1대2로 이렇게 된 상황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야당에서 그 부분을 완전히 부인을 하고 나온 상황이고 또 실제로 12월 14일 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됨으로써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전 원내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이의 그 논의 과정도 사실상 이행하기 어려울 뿐더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나와가지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이것은 한 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합의가 안 된 것이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됐으면 공문을 안 보냈었어야 되죠. 그것은 아마 실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원내대표의 공백기 사이에 그 적어도 야당에서 그걸 또 동의를 해주는 전제로 보냈는데 지금 야당에서 그것을 부인하고 나와가지고 저희는 그 부분은 합의가 안 된 것이다 또는 합의가 무효화된 것이다 또는 야당이 그 조건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선고 시기는 재판부 평의에서 정해지면 당사자에게 통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